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최근에 미국 시장하고 같은 역차별 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반 약세권이었던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홍콩의 항생지수는 어제 급반등을 한 반면에 우리 시장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보는 코스피, 코스닥 이 시장 때문입니다. 특히 코스피 쪽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은 외국인들이 좀 사들였죠. 그러나 코스닥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2차 전지주 그리고 다른 성장주들을 지금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간에도 좀 역차별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증시8, 증시9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그저께 2차 전지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작년 새내기 성장주, IPO주죠. 상장주에 대한 주의보를 다시 발령한 바 있습니다. 막연히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던 주식들 이제는 회사 면면을 좀 살펴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 또다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올랐고요. 넷플릭스가 10% 넘게 오르면서 나스닥 시장은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다르죠. 매그니피센트 7에서 좀 이탈하는 역차별적인 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오늘도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스닥은 0.36%, S&P 500은 0.08% 상승했지만 반면 다우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호실적 랠리 속에 좀 혼조세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가 될 굵직한 경제 지표죠. GDP와 PCE 지표를 좀 확인하고 가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WTI 75달러 선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 내외의 상승률을 좀 보이긴 했는데요. 미국에 불어닥친 이 북극 한파에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은 상승하며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NN 기사 먼저 보실 거고요. Trump make history again as he powers toward Republican nomination 이란 기사입니다. 어제 있었던 공화당 경선과 관련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까지 승리하게 되면서 뉴 히스토리, 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게 됐습니다. 1976년 이래로 공화당 경선에서 맨 처음 그리고 두 번째 경선에서 연속 승리한 후보는 모두 최종 대선 후보로 지명된 바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도 경선 레이스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경선에서 졌지만 후보 사퇴를 하지 않는 대신에 굴하지 않고 경선을 이어가겠다라는 투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들보다 헤일리 전 대사에게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농촌인 아이오와와 달리 뉴햄프셔는 고학력자들이 많고 또 온건 그리고 중도 성향이 짙은 편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1980년부터 7차례 경선에서 아이오와 1위는 2차례, 뉴햄프셔 1위는 5차례 이렇게 본선 후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 승자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헤일리 전 대사의 이번 패배는 더 뼈아프게 느껴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헤일리는 뉴햄프셔 경선이 아이오와 결과를 다시 한번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말처럼 좀 쉽진 않았던 모습인데요. 사실 불과 2개 주의 결과만 나왔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2개 주의 경선 경과는 본선에 나서는 대선 후보를 정하는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두 주의 승부 결과에 따라서 선거 자금 기부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48
8개 주의 경선 결과를 계속 좌지우지해왔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경선은 2월 24일이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주지사를 지냈던 정치적인 고향으로 조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헤일리에게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로 중국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RRR, 이 세 글자가 바로 지급 준비율을 의미하는데요. Cut by 50 basis points set to inject 1 trillion yuan into market 이란 기사입니다. 어제 중국 당국이 부양책 패키지로 2조 위안의 기금을 마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별개로 또 추가적인 기사가 하나 나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걸까요? 관련한 발표를 좀 보자면 내 외국인들의 투자금을 다시 한번 중국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다음 달 5일부터 지급 준비율, 즉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는 약 186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춘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돈을 풀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좀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의 지준율은 10.5%에서 10%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급 준비율은 왜 중요한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준비율은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은행이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비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라는 것은 은행에 납부해야 할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을 시장에 풀 수 있다라는 의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이렇게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내리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지급 준비율 인하폭이 종전의 2배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 대출 우대 금리, 즉 LPR을 그대로 동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 등을 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다행히 지준율을 좀 큰 폭으로 내리게 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국과 홍콩 증시의 흐름, 이 훈풍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발표됐던 넷플릭스 먼저 보실 텐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저희가 실적을 이야기해드렸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8% 정도 어제장에서 상승했고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10.7% 정도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나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구독자가 1,300만 명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10% 넘는 강세 보이면서 오늘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중요한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ASML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surge in full year revenue but signal a slowdown in 2024라는 기사인데요. 슈퍼을이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반도체 노광 장비로도 유명한데요. 한마디로 4분기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해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약 1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6%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즉 시장 예상치는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30%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을 좀 꼽아보자면 EUV 장비 공급 확대가 꼽히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이 조금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신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어떨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6시 30분에 발표가 됐던 테슬라 실적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0.63% 약보합 순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3.05%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부진한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이겠죠. 매출은 약 33조,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71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8.2%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지난해 3분기에도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실적을 냈었는데요. 이번 4분기 또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또 다시 한번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로 애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35% 하락하면서 약보합 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이 출시 연도를 미루게 됐습니다. 자율주행 단계도 레벨 4에서 2 플러스 단계로 이어 2단계 단계로 좀 하향 조정하게 됐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기존의 애플은 2028년에 독자적인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2022년 말만 해도 2026년까지는 이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출시 일정을 무려 2년 정도 뒤로 미루게 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카는 현재 레벨 2 플러스 수준에 맞춰서 개발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 단계는 운전자가 도로에 주의 집중을 해야 하고 언제든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테슬라의 표준 오토파일럿 기능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애플카가 테슬라의 모방 제품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플이 애플카를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스마트폰 산업이 이미 성숙기에 좀 접어들게 됐고 또 최대 해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좀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카의 경우에는 대당 10만 달러의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품 출시 연기를 발표하게 되면서 애플 기술력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조금 의문을 좀 품는 모습이었고요. 주가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 순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92% 정도 상승하면서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M7 기업들, 주요 기업들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있어서 살짝 좀 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1.4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시총 1조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2021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라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이어서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3월부터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좀 막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을 게이트키퍼라는 단어로 좀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게이트키퍼로 지정이 된다면 자사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는 우선 제공할 수 없고요. 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엄격히 규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의무를 어기게 되면 매출 기준으로 해서 최대 10%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인데요. 그리고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빙과 또 엣지 등이 일부 서비스가 또 여기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서비스가 디지털 시장법을 적용할 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 체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시장법 안에 좀 포함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일단은 작지만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해킹 시도 10건 중 8건은 북한 소행, 총선 노린 공격도 거세질 듯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 조직이 시도한 국내 공공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 10건 중 8건은 북한이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원은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등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계태세 강화에 나섰다라고 전했는데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대남 비난 강도가 더 높을 때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과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킹을 진행했다라면 최근에는 수시로 지시에 따라 해킹으로 연결된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공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전 세계 방산 공격 시도 중 항공 분야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전차, 위성, 함정 분야가 1위였는데요. 특히 북한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탈취하는 등 공격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온라인 가상자산 동호회 회원 정보를 결취한 이후 해킹 메일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해 나섰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더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공격 건수가 2022년 약 119만 건에서 2023년에 162만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방산기술 사이버 공격 분야는 항공이 25%, 그리고 기타가 31%, 전차와 위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최근 북한 해커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상을 물색하고 해킹에 필요한 기술을 검색하는 정황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은 아직 실전에는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 조치 및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전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론 분열 과정과 이 정부를 흔들기 위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국정원은 전날부터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점검에서 지적된 취약점의 개선 이행 사항을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항공과 전차 등 방산기술 탈취 공격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식량난에 국내 농수산기관도 표적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김정은 지시의 목표를 재빠르게 변경해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행정 기반 시설을 공격해 나서고 있는데 가짜 뉴스와 투표 시스템 해킹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은 공공기관 보안 강화를 나서야겠다라고 추진에 나섰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말레이 5조 통화스와프 연내 재체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이 지난해 2월 만기가 종료된 말레이시아와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내에 다시 체결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원부국인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 라인을 재구축해 연내 금융협력에 힘을 싣는다라는 방침인데요. 2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화당국은 지난해 2월 2일 종료된 말레이시아와의 원 링깃 통화스와프 계약을 1년 만에 다시 체결한다라는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통화스와프는 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끼리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금융협력을 뜻합니다. 우선 한국은 이미 이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다만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만 계약 연장이 1년 가까이 늦어진 것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현지 사정으로 만기 연장이 지연됐으나 연내 계약을 다시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고요.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외환시장뿐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만큼 외환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양국 간의 교역을 촉진하는 기능이 클 것이다라며 또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선진국과는 위기 대응 목적으로, 신흥국과는 경제와 금융협력 증진 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체결한 양자간 통화스와프 상대국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튀르키예, 중국, 그 뒤를 이어서 인도네시아, 스위스, 일본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캐나다도 지금 양자 간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말레이시아와의 통화 스와프 계약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지원 부국인데다 아세안 영내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작년 2월 종료한 이후에 협의가 계속되어 왔었고요. 현지 사정 탓에 만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3년으로 다시 체결할 예정이고 방산과 인프라 협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G 디스플레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도 올해 설비 투자 45%로 축소한다라는 소식입니다. 7개 분기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 약 45%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회복 단계에 진입했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전략을 선보였고요. 24일 LG 디스플레이는 온라인으로 열린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회사의 설비 투자, 즉 캐펙스는 2조 원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1,3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금리와 물가 폭등에 따른 글로벌 IT 시장 수요 둔화로 2022년 2분기 이후 적자 수렁에 빠졌었던 LG 디스플레이는 7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화면 살펴보시면 LG 디스플레이 연간 설비 투자는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3년 3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2024년은 2조 원을 예상하는 만큼 점점 더 줄어드는 숫자가 보여지는데요. 분기별 실적을 살펴보시면 적자폭을 크게 보였었던 작년과 달리 많이 좀 만회가 되고 4분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담당자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동성이 컸던 수요는 올해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최근 일본 지진 여파로 일부 부품 수급의 차질이 예상되면서 가격 상승의 기회도 맞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신규 설비 투자액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 때문이다라고도 전달했는데요. 지난 7분기 동안 지속된 적자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각종 투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직면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설비 투자 대신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금액 가운데 설비 투자에 쓸 예정인 4,160억 원은 수요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중소형 OLED 신규 설비에 투자할 예정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 CS2024에서 독자 기술 메타 테크놀로지 2.0을 적용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개에 나섰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라고도 설명한 바 있고요. 한편 LG 디스플레이가 OLED 사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유상증자 1차 발행 금액은 1,07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영업이익은 1,317억 원을 거두면서 적자를 탈출했고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모바일 OLED 확대 등 수익선을 개선했고 올해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방침을 알렸습니다. 차와 디스플레이 등 고수익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도 공시를 통해 알린 만큼 이 부분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M&A 팀 꾸린 에코프로 조단위 투자 예고. 네, 앞서서 조간 브리핑 시간 이전에 오프닝 시간에도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식을 주의보로서 알려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인수합병 전담 조직을 꾸리고 최대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라고 전했고요.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양극재 수출 단가 하락 등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전망에 적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M&A를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 기회를 모색하려고 나선다라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직속인 M&A 팀은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의 계열사의 수익 극대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이 투자 대상을 발굴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M&A 팀을 꾸린 만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주요 계열사들의 M&A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여러 계열사가 일제히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수조 원의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에코프로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규모만 1조 원에 웃돌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가장 많은 투자금을 확보한 곳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화면을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그룹 자금 조달 내역을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에코프로는 투자 유치 규모가 1,000억 원대, 에코프로 BM은 4,400억 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4,156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또한 4,000억 원이 넘는 규모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에코프로의 지금 흑총과 이 주가 방향성을 보면 점점 더 이 우하향 기조를 보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에코프로는 M&A 팀 이외에도 해외 광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글로벌 자원실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두 조직이 긴밀한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의 벤처 투자 계열사인 에코프로 파트너스도 에코프로의 M&A 추진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직소 M&A 컨트롤 타워를 세웠고요. 사업 역량 강화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현금과 금융상품 자산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리튬 광산과 2차 전지 기술, 투자 전망, 그리고 회계법인과 PF, 그리고 이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수혜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가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고 늘어나나 6조 7천억 원 쏟아부은 넷플릭스 신호탄 쐈다.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1,310만 명을 넘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관련했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오늘 그 효과가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넘게 상승하면서 넷플릭스가 다시 한번 신호탄을 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4분기 실적을 조금 더 뜯어봤을 때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역성장에 대한 우려를 딛고 다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가입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추이를 봤을 때 지난 22년 하반기부터 역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엔데믹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드라마라든지 콘텐츠 보기보다 밖으로 나가고 싶죠.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가입자 중가수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좀 광고제 도입 요금이라든지 혹은 계정을 공유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다양한 효과들로 인해서 가입자 수는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 구독자 수가 2억 6천만 명으로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가입자 수에 대한 회복이 점점 나타났다면 앞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성장성은 더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 2021년 10월쯤에 $700 찍고 수직 낙하했어요. 가입자 수 하향 조정에 따라서 좀 바닥을 딛고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오는 모습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추세에 대한 흐름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왜 넷플릭스가 올라왔냐라고 보면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고,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 그러니까 드라마라든지 예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을 좀 더 다양하게 늘리겠다. 그로 인해서 플랫폼 같은 경우로 봤을 때 넷플릭스를 가입을 했지만 넷플릭스 가입한 사람들의 그 플랫폼 MAU 시간 자체를 점점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투자를 단행한 부분이 프로레슬링 방영권 쪽에 좀 투자를 굉장히 크게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투자를 진행을 할 때 허튼 쪽에다가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전에야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뭐 티빙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다른 쪽에서만 볼 수 없는 그런 콘텐츠를 보기 위해선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요즘 들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대한 호평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프로레슬링, 그러니까 스포츠 쪽을 조금 더 공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했을 때 자연스럽게 광고 같은 경우도 좀 더 따라붙기가 쉬울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가입자 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성장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쪽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가입자 수의 증가는 조금 더 계속 지켜볼 만한 일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정 공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요인이 호실적의 요인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고요.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넷플릭스 성장 역시도 기대감이 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국내 증시를 좀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을 봤을 때 미국 넷플릭스와는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넷플릭스의 주가 계속해서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 대표하는 콘텐츠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넷플릭스의 투자가 국내 콘텐츠 업황을 좀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국내 콘텐츠 같은 경우로 봤을 땐 구조적인 변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데이터를 좀 세세하게 봤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더 글로리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고 특히 뭐 탑 10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된 내용만 너무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잘된 내용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다른 흥행이 좀 부진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좀 머릿속에서 빨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콘텐츠 수가 전체 넷플릭스 수 대비했을 때 약 5.9%가 되고 전체 콘텐츠 소비 시간 대비했을 때 한국 콘텐츠 소비 시간이 약 8%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비했을 때 데이터의 수치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흥행을 하는 그런 국내 제작사의 숫자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국내 콘텐츠 쪽이 아무래도 OTT라든지 광고, 그러니까 전방 사업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광고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광고 시장 굉장히 부진했죠. 특히 SBS 같은 경우는 지상파 중에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누적을 했을 때 실적이 60% 정도
깎였습니다. 그 뜻은 지금 제작사라든지 광고 쪽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OTT 산업 같은 경우야 지금 조금씩 가격 올리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해도 광고 쪽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 이와는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점들과도 좀 봤을 때는 사실 좀 확인해봐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거기다가 더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노동 집약형이라든지 사람을 좀 갈아서,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야 할 여지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웹툰 쪽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웹툰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손으로 일일이 다 그리다 보니까 노동 집약형인 것은 맞긴 하나,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수출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일본, 만화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쪽에서 굉장히 웹툰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피코마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한번 보시면 일본 앱스토어에서 소비자 지출 넘버1이 피코마예요. 웹툰 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약 7위가 피코마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웹툰 쪽에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 피코마가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 엔터, 그러니까 카카오 웹툰 거입니다. 카카오 웹툰 쪽에서 상위를 좀 보게 되었을 때 상위 5개 중에 4개가 한국의 IP도 하고요. 플랫폼 쪽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IP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일수록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하는 점은 제작비가 조금 덜 들 수 있는, 그리고 이 IP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IP를 보유한 웹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더 보게 된다면 DNC 미디어와 MBT 쪽을 보고 싶어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좀 더 보게 되었을 때 사실 그동안 좀 웹툰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최근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고평가된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를 계속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세, 특히 수출에 대한 부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쪽 침투율이 아직까지 좀 낮기 때문에 성장의 폭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웹툰 관련 종목군들 최근에 핫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러나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약간 조정 시에 나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DNC 미디어라는 쪽인데, 제가 2주 전에도 웹툰 쪽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도 DNC 미디어라는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IP 중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쪽이 있는데 전 세계 누적 143억 뷰가 나왔어요. 지금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면서 호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슈가 되면서 관련 종목군의 강세 흐름이 나와졌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로 봐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봐야 하는 모멘텀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이 곧 출시가 됩니다. 1분기 이내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사실 이 게임 자체도 작년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넷마블 쪽에서 제작을 하는데, 넷마블이 2022년 지스타를 통해서 이미 일부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스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살펴봤을 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높았어요. 넷마블이 그때 선보인 게임이 굉장히 다수였는데, 그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호평도 굉장히 높고, 특히 남성 젊은 쪽,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쪽에 굉장히 큰 인기이다 보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출시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쪽 IP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MBT라는 종목도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 관련했을 때 쿠키, 그러니까 공짜로 광고를 보고 공짜로 웹툰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네이버 취직이라든지 토스 IPO 상장 관련했을 때 연관되어 있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수혜 섹터는 웹툰과 콘텐츠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다만 조정 시에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정보 정책, 호실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웹툰주가 급등했습니다. 이 중에 DNC 미디어 그리고 MBT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8시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펀더멘탈로 GS 코퍼레이션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후공정 관련돼서 주가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했는데 저는 뒷서거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서거니더라고요. 이렇게 표준어가.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한미 반도체가 많이 달렸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오 테크닉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20만 원 터치하고서 이제 지금 19만 원대 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강했던 주식인데 더불어서 하나 마이크론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국면이 있다가 이제 다시 앞서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 마이크론을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하나 마이크론은 오사트입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에서 외주로 좀 물량을 돌릴 때 이 회사들이 많이 수혜를 받거든요. 특히 최근에 베트남 1공장, 2공장 이러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 향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는 2공장까지 가동을 하게 되면 매출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균형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성장이 된다. 그리고 예전에 그 베트남의 캐파랄 증설을 막대하게 할 때는 사람들이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할인 요인으로 봤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타이밍적으로 딱 들어맞아가지고 니드에도 맞고 사이클에도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폭발적으로 이익이 좀 안정화되고 개선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상상의 증권입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이동까지도 투자가 본격화돼가지고 곧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메모리 고객사들이 캐펙스 시설 투자 사이클을 많이 다운시켰잖아요. 근데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캐펙스 전체 금액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액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금액 전체적으로는 줍니다만은
고정자산, 그러니까 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주는 거고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사는 지금 증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 DDR4에서 DDR5 그러니까 초미세공정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쪽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HBM 수요가 최근에 늘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HBM 수요 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이거를 외주로 기존 메모리 물량은 외주로 자꾸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주 비중이 올라가면 이런 하나마이크론 회사는 아주 돈이 됩니다. 그래서 상상인증권은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올렸네요.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최근에 그 영화 서울에 보면서 아주 전두광 역할을 하면서 했던 중요한 멘트를 여기다 써놨더라고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메모리 쪽에 반등이 시작하면서 24년 매출도 50%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뭐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외주화가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걸 포인트로 보시고요. 특히 베트남 법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넘게 이렇게 폭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균형적인 매출이 달성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주 이쁘죠. 차트가 쭉 34,000 11월 달에 치고서 쭉 밀려내려서 25,000까지 거의 한 10,000원 정도 밀렸었네요. 근데 이동평균선 옆으로 이렇게 눕고 있는 사이에 어제 증가가 되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처음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뚫고 고개를 들 때는 좀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공매 잔고율을 보면 3.3%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급발진을 하게 되면은 공매 잔고는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 공매 쳐놓은 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사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매 잔고율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매수 가능성이 아주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닥의 공매 잔고율 평균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3.3% 상당히 높죠. 공매를 많이 쳐놨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공매 잔고는 급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상단 부분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주가 재평가가 이미 한 번은 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PER이나 PBR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후공정 쪽에 좀 몰린다. 분위기가 좋을 때는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포워드 PER로 봤을 때 후공정 업체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밑에 있죠. 12.4배 이렇게 있고 테스트 같이 하고 있는 두산 테스나도 14.6배입니다. 그러나 모멘텀으로 봤을 때 하나마이크론 아까 영업이익이 베트남에서 뭐 거의 90% 이상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는 모멘텀이 만만치 않은 그런 기업은 맞습니다. 목표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 증권가에서 계속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목표가 대비 이오테크니스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마이너스권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마이크로는 아직도 27%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하나마이크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JS 코퍼레이션이라는 핸드백 그리고 의류하는 이 업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때 한 2달 반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뻥 뛰고 나서 참 쌉니다. 그때도 펀더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로 이제 주가가 시장이 뭐 12월 말까지 아주 나이스하게 달렸죠. 근데 1월부터는 조금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죠? 주가 재평가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제가 추적 관찰하는 8개 의류 자파주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저평가 회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JS 코퍼레이션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대신증권에서 이야기합니다. 의류 OEM 기업을 인수한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JS 코퍼레이션은 해외 법인 투자 성과도 좋고 그리고 인수하면서 도약하는 이런 기업이 많습니다. 핸드백하고 의류 이렇게 매출 비중을 제가 살펴보니까 핸드백 쪽이 한 3분의 1 되고 의류 쪽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쪽 핸드백 쪽은 인도네시아 공장이 그 전까지 좀 저마진 구조였거든요. 4, 5% OP 마진 구조였는데 이게 2분기
지나면서 3분기, 4분기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구조가 돼 버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예전보다는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에서 수주가 회복세로 들어가면서 공장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류 사업도 24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 축적의 기간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 이렇게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 회복 그리고 수익성 개선 두 개를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 핸드백 쪽도 그렇고 의류 쪽도 그렇고 두 자릿수의 아주 증가세를 보일 거고 달러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평가 매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평가하고요. 목표가 27,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쭉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이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느 데가 있는지는 몰라도 아주 이제 딱 꽂힌 기관이 이제 나온 거죠. 기관들 위주로 계속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 동안 기관이 사기에 크게 부담은 없는 중하단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OP가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가면 장기적으로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회사는 배당 수익률도 5%씩 줘요. 5%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뭐 은행 그 이자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평가에 배당 수익률까지 좋으니까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3.6배 너무너무 낮잖아요. 시장이 10배인데 여기 3.6배면 70%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회사가 맞고요. 자, 목표가도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터치하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24%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 하나 마이크론, 펀더멘털로 JS 코퍼레이션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간밤 미증시 넷플릭스 급등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은 넷플릭스 호실적 수혜주로 웹툰과 콘텐츠 관련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하나 마이크론, 펀더멘탈은 JS 코퍼레이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